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장에 빨갛게 불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하고, 파란 불이 들어오면 야, 이거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갈 때 아니야? 이렇게 내 마음 갈 때와 같습니다. 이럴 때는 꼭 경주마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수분들과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목요일을 책임지는 남자입니다. 국내외 경제 흐름을 이분만큼 바삭하게 꿰뚫고 있는 분이 또 있을까 싶은데,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본의 아니게 제가 갑자기 이제 방송을 좀 못하게 돼서 좀 사과 말씀드리겠고요. 코로나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들 잘 건강관리 하시고요. 건강관리 못지않게 또 주총 시즌입니다. 계좌 관리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오늘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못 나온 만큼 오늘 정보 확실하게 전해주셔야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딱 맞는 분입니다. 탁월한 종목 분석으로 투자자들의 포트 구성에 아주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이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지금 지수는 됐고 잠시 넣어두고 종목만 가자. 그래서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거의 뭐 시장에서 경주마가 날뛰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가 뛰고 있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또 무엇을 체크해야 될지 이 부분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 소장님하고 김 대표님은 이 증권가의 톰앤제리로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톰이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일부 분들이 톰을 그 고양이잖아요. 도톰으로 발음을 하시면서 이렇게 살찐 고양이다 이렇게 좀 발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톰앤제리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죠. 네, 오늘 귀한 손님 초대했습니다. 매서운 분석력과 진정성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분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 부장입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세 가지 얘기를 나누고 오늘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기름값, 국제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또 송유관을 잠궜다 이런 얘기로 대변이 되고, 또 원유하고 천연가스를 루블화로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뭐 그 유가의 고공행진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칠 줄 모르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다가 기름을 넣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제가 뭐 차를 바꾼 지 한 1년 반 됐는데요. 기름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0km가 나왔는데도 네. 주유소가 없어가지고 몇 킬로를 더 갔는데 그때 가득 채운 게 한 11만 원 정도였거든요. 오늘 기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득 채우니까 13만 원이 넘어버리더라고요.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큼 지금 현재 고유가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그러니까 뭐 지금 고유가에 대한 어떤 상황들, 뭐 러시아에 대한 상황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요. 이렇게 지금 유가가 저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비용 부담이 된다라고 본다라면 기업들의 물류 비용이라든지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라고 봤을 때 유가의 상승 같은 경우는 좀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좀 많았었고요. 저도 뭐 그렇게 봤었던 것들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이없게 지금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가 꺼내는 카드들이 얼마 전에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도 생화학 무기에 대한 또 언급을 또 갑자기 또 꺼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경고성 발언이겠죠. 그런 거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러시아가 드디어 이제 뭐 가스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행동들이 나서기 시작했다라면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초반에 우려했던 어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좀 찬물을 끼얹는 어떠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까지 길게 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나 원유를 루블로 계산해라. 그럼 각국이 반발을 할 텐데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일단 잠깐 소장님 의견에 또 다른 의견을 제시 안 하면 제리가 아니죠. 네. 그래서 물류비용 얘기를 하셨는데 물류비용은 단순하게 유가로만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최근에 기업들의 이제 물류비용들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들었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운임은 이제 미국에서 운임 가격들이
북미 쪽에 나오는 컨테이너 운임 시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오는 거는 항만 적체 때문이었어요. 네, 그게 코로나19의 여파였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씩 더 완화된 모습들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또 하나의 의류주가 급등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운송비가 줄어든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베팅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물론 유가도 영향을 끼칩니다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운임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체크하시면서 그동안 운임 때문에 고생했던 회사들의 반대적인 흐름들, 대표적으로 요즘에 올라가는 대동 같은 거나 아니면 또 지누스 이런 회사들도 물류 비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죠. 이게 지금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루블 하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러시아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나오는 국면이 유가 원유나 아니면 또 원자재 가격을 가지고 원자재를 가지고 지금 무기화하겠다라는 입장들이 좀 큰 거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원유를 가져가려면은 이제 루블화로 사가라.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루블화는 거의 추락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도 같이. 근데 러시아의 계산법은 또 다른 거죠? 다른 나라가 루블 계산하는 거하고 러시아가 계산하는 건 또 다르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 좀 정상적으로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펼쳐지면서 이런 과정 쪽에서 조금 있다 보면은 러시아 증시도 다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압박을 받고 있지만 뭔가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의도도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런데 아직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루블화로 결제해줄게라고 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표는 했지만 또 추후 반향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유로나 달러로 거래가 되는 거죠? 보통 달러로 결제가 되죠. 유로보다는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석유 관련 결제 시스템을 달러로 이제 해주기 때문인데 지금 사실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제 루블화 결제를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 주도해서 취했던 경제 제재를 무산시키겠다라는 이제 의도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루블화가 사실상 돈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면서 디폴트를 디폴트 수준까지 몰고 가겠다고 하는 게 미국의 의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작용으로 나오면서 니네 루블화로 결제를 해라는 얘기는 결국은 루블화의 가치를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거는 결국 이제 러시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부분을 좀 반전을 시켜보겠다는 의도로 일단은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또 사실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는 있기는 한데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 상황이 왔을 때 결국 그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를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란과의 핵 협의를 더 앞당길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하고의 이제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세일 오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터치를 하면서 어떤 식이든 방어를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러시아는 지금 사실은 이게 미국의 경제 제재를 막겠다라는 이제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도 있고 동시에 미국의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아킬레스건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촉발시켜 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연합군 내지는 뭐 동맹군은 아니지만은 현재 좀 그 반 러시아 전선에 같이 서 있는 그 유럽 연합이나 미국 간의 어떤 그 관계를 좀 깨보겠다라는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네가 루블로 사 이렇게 하는 건 자신감이니까 몽입니까? 아니면 너네가 안 사면 나 중국에 다 팔 수 있어 이겁니까? 모두 다 아닐까요? 모두 답니까? 네, 모두 다 알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방도는 지금은 이제 군사적인 부분들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 군사력이 20%를 잃었다. 총 군사력이 20% 잃었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튀는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약간 좀 주제를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항공우주가 주가가 이제 개별 종목으로 최고가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OCI가 한 5%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올라갈 만한 요소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러시아 전투기하고 우리나라 K-50 전투기가 입찰 경쟁이 이제 막바지 단계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서로 팽팽했죠. 이게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군사 무기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인도네시아 현지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답니다. 러시아 비행기를 믿을 수 없다. 지금 이제 뭐 미사일 한 방에 떨어지는 뭐 정말 SNS 보면 정말 확 이렇게 현란하게 막 움직이다가 한 5분 지나면 미사일 맞고 떨어지는 영상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현재 지금 이제 탱크라든지 비행기가 갖고 있는 이제 한계가 이제 드러났다라는 개념이지만 우리 이제 K-50이 갑자기 확 올라왔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뜬금없는 지정학적인 어떤 관련주가 되고 OCI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처음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OCI가 지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2월 중순서부터 네.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3월부터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조금 약간 윗단을 뚫어주는 모습들 좀 보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뜬금없는 OCI가 왜 튀어나오느냐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영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유가가 갖고 있는 부분들과 대체 에너지의 관계가 이제 셈법이 복잡해진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셰일 오일을 개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올라가니까 유가를 잡기 위해서 셰일 오일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유가가 올라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비싸서 개발을 못했던 에너지들을 개발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네. 지금 셰일 오일 같은 경우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원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가가 한 $70 정도 됐을 때는 셰일 오일을 개발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거죠. 그걸 해봤자 이익도 안 나는데 지금 이제 $100가 넘어서면 $100를 하더라도 단순히 $30가 남죠. 네. 더군다나 태양광 같은 경우 글로벌이 우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들을 위해서 글로벌 각국들이 초반에는 보조금을 다 뿌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태양광 설치하려면 보조금이 옛날보다 뭐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이제 줄여가면서 이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유가가 또 이렇게 고공행진을 생각보다 오래 해준다라면 여기에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한 개념에서 본다라면 OCI에 대한 어떤 그 다른 시각들 이런 걸 좀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앞서 이제 김민수 대표 요즘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김민수 대표가 얘기하는 거를 제가 또 반론했는데 이건 뭐 계속 꼬리물기라 이거는 이제 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투자 아이디어는 널려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바로 얼마 전에 예. 그 유가가 $100 밑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네. 뭐 잠깐이었고 그다음에 다들 이제 그때 얘기는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언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가는 계속 치솟는 거고 그러면 정유주는 계속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유주를 볼 때 네. 요즘 보면은 유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정유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다가도 주가와 탄력 보면서 멈칫합니다. 네.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유사들의 이익을 결정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재고 평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이제 중동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주문을 하죠. 그렇게 되면 배가 오기 시작합니다. 약 한 뭐 한 달에서 3달 걸린다고 하게 되면 네. 한국까지 도착하는 사이에 유가가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우리 앉아서 30% 벌었네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상의 이익이죠. 네.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또 잘 정제해서 나가기 시작해서 그걸 또 비싸게 팔 수 있겠다라는 쪽은 있는데 또 더 중요한 게 정유사를 바라보면서 두 번째가 정제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복합 정제 마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때 이게 저희가 보통 한국 정유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최소 $4에서 $5 정도까지는 유지가 돼야 그래도 우리가 그 이상으로 마진이 남는다라는 쪽인데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나오는 현상을 보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폭등했습니다. 지금 한때 $20대까지 벌어질 정도로 폭등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좋으니까 실적 되게 잘 벌겠네라고 생각이 들어도 반응은 어떻죠? 네. 이거는 딱 피크아웃, 네. 이 논리. 한국 시장의 아주 특유한 논리. 지금이 정점일 거야.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렇게 많이 벌어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사상 최대 실적까지 S-오일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계속 지속될까라는 쪽이다 보니까 또 정제 마진의 특성은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계속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렇게 좋다가 꺾이게 되면은 이거 잘못 사게 되면 이익 좋다고 했을 때 또 내가 고점 잡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게 매매가 못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확 올랐는데요. 예, 같은 정유주라도 그만큼 안 오른 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걸 좀 잡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유가 급등에만 포커싱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과거 한참 2차 산업 성장기 때는 유가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유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또는 뭐 차익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이런 이유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석유를 안 쓰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뭐 유가가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일단 시장의 컨센 자체는 탄소 제로 쪽에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이익도 같은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기차 업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한 가치 평가하고 네. 기존 전통 산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은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수익은 날지언정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만큼의 기대 수익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짧게 네. 말씀드리면 S-오일과 지금 GS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뭐 관련 주죠. 올해 현대오일뱅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IPO가 지금 이제 네, 네.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네. 현대오일뱅크가 들어오면 이제 고만고만한 회사.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S-오일 같은 경우 이제 정제마진이나 이제 독주로 이제 나타내다가 현대오일뱅크가 들어오면 이제 대체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주가가 기관 투자자들의 또 분산 효과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그 종목으로 가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던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딱 그건데요. 네. 네, 자신 있게 못 움직입니다. 앞서 소장님 얘기하셨던 추가 대체제 얘기, 오일뱅크는 들어올까요? 근데 지금 이제 전신 하이투자증권의 하이라는 이름을 지은 게 현대중공업그룹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그룹은 아직까지 그 철회를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르죠. 이제 지금 같은 또 IPO 상황에서는 이게 변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올해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 아닙니다.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또 오일뱅크가. 뱅크가 문제네요. 자, 유가 얘기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네. 황금 낙하산.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생소하게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공수부대냐, 뭐 황금 낙하산이 뭐냐. 일단 용어부터 좀 풀어주세요. 뭐 물러나시는 대통령도 공수부대 출신인데 이제 물러나시니까 이제. 근데 이 황금 낙하산이라는 제도가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네. 이 얘기하면 우리가 또 나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 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프리티 우먼의 그 남자 주인공의 그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죠? 그냥 회사 회장이라는 것만. 그 사람 바람둥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바람둥이 아닌데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이 뭐냐면 적대적 M&A에서 그때 당시 영화를 M&A 하는 보면 사람이었구나. 조선사를 인수를 해서 네. 조선사가 이제 땅을 갖고 있으니까 네. 조선사를 이제 쪼개서 팔면 네.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개념이죠. 그게 이제 1980년대, 90년대 미국에서 적대적 M&A가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하나의 유행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업의 가치보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떨어져 네. 있으면 이걸 인수해가지고 차라리 그 기업을 쪼개서 팔면 네. 더 많은 이익이 난다라는 게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언제 내가 적대적 M&A에 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생긴 거죠. 네. 그때 당시에 도입된 게 황금 낙하산 제도라는 건데 일단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경우가 B라는 경우로 인수할 때 네. 단순하게 주식을 지분을 의결권을 인수하면 끝나는 거죠. 네. 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 샘법을 했을 때 뭐 영업 현금 빼주고 뭐 이런 뭐 그런 거 다 이제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이제 주식을 사면 되죠. 그래서 만약 적대적인 M&A를 해서 쫓겨나게 된다. B가 쫓겨나게 되면 내가 대주주 입장에서 적대적 M&A를 쫓겨나니 그러면 니네가 나한테 캐시로 줘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1일자로 정관이 이제 대주주가 바뀌어서 내가 대주주자리에서 쫓겨나면 4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열흘 내지 일주일 뒤에 나한테 지금 이제 황금 낙하산 주요 내용이 일주일 뒤에 나한테 200억을 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A가 B를 인수할 때 그 가치 대비해서 할인해서 주가 이걸 따져서 인수를 하는데 네. 여기에 캐시가 들어가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황금 낙하산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성신양회라든지 아니면 뭐 몇몇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있는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건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대표이사한테는 한 200억 주고 네. 이사들한테는 한 50억씩 줘라라는 것들로 이제 황금 낙하산 제도를 하다 보니 이제 도입 취지는 이해가 가죠. 제가 이게 장하게 설명한 게 당시에 이제 적대적 M&A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적대적 M&A냐 아니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좀 모호해지고요. 이게 과연 대주주들에게 어느 정도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그러면 소액주주들 제가 항상 화를 내는 또 하나의 이제 경우인데 소액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특히 이번에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붙은 게 성신양회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황금 낙하산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유행이 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공시사항 보면 이제 주총이 이제 다음 주에 다 열리는데 그런 부분들 보면 대부분 황금 낙하산을 많이 도입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음에 이게 된 거다 이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우리를 인수하는 가격 외에 여기서 일하고 있었던 주요 핵심 임원들에게 네. 뭐 200억 뭐 얼마 이렇게 해서 부담을 씌우겠다 이거고 네. 이걸 오케이 해야 너희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도입 취지 자체는
이제 원래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그런 취지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들이 기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회사를 쪼개가지고 경영진 내보내고 쪼개가지고 기업을 분할해서 이제 청산을 시켜버리면서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어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된 건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특히 뭐 엔지캠이라든지 이런 경우 이제 보면은 이 사실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고 이제 유상증자하다가 대량의 실권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제 뭐 모 증권사가 이제 그 실권을 다 떠안으면서 지분 경쟁 비슷한 구도가 돼버리니까 이제 뭐 황금 낙하산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액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기업 경영이라는 게 어떤 사주 오너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주주와 그 안에 소속돼 있는 소속원들을 위해서 이제 경영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상장이 되면 자기들만의 게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여전히 이거는 내가 상장시킨 회사이기 때문에 내 거라는 그런 소유의식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발현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막을 수 있는 건 주총이니까요. 주총에서 뭐 주주분들께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 판단이 되시면은 뭐 의결권 행사하셔가지고 막으시면 되는 거고 맞다 싶으면 또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왜냐하면은 제약바이오계는 저희가 보통 알다시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약 개발하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우리 기술은 있어. 근데 우리 기술 보고 돈 좀 빌려줘. 그러면 뭘 믿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우리 지분이라도 넘겨줄게라고 하면서 지분을 이제 넘긴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지분 매각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게 제약바이오 업계고 또 하나는 앞서 잠깐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증자를 합니다. 증자를 하게 되면은 증자하다가 또 삐끗해서 이 실권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다른 쪽으로 넘어갔었을 때 이게 또 세력화가 돼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화살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지분 분산이 오히려 나중에 우리한테 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이런 조항들을 만들면서 경영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입장은 뭐 그들의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치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회사 입장은 또 그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야 소액주주도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항상 주총 가보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임상 실험을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금을 모집하고 아니면 또 다시 절차를 만들어서 재차하게 되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번 실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중간에서 회사에 여러 가지 잡음 나오게 되면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앞서 또 오늘 똑같이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동의하시는 건 동의할 필요도 있죠.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네. 통의합니다. 통의. 네. 그래서 통축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결론은 이게 결국에는 우리 다 같이 잘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나와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영진과 아니면 또 대주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악법이라고 좀 자기들이 만든 또 다른 악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뭐 괜찮을 수도 있으나 미치는 영향은 우리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니 이런 것도 시장에서 빈번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그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정 사모펀드의 공격에 의한 것들이면 사실 방어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관련된 기업에 주주로 계신 분들은 이번 주총을 그냥 넘기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판단할 때 지금 기존 대주주가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맞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주총에서 의결권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밝히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이제 뭐 엔지캠이랑 성신장의 두 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 엔지캠 같은 경우는 이제 실권주의에 의한 거니까 좀 결이 다르다 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영호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성신장에는 지금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 지분이 한 30% 정도 33% 정도 되고요. 우호 지분까지 지금 밝혀진 바로는
나머지가 이제 60%가 소액주주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그 성신장에 대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M&A 시도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제 막기 위해서 황금 낙하산 제도를 도입하니까 소액주주들이 지금 소액주주 운동을 해서 지금 이제 언론에 보면 이제 모집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대주주를 몰아내고 새로운 대주주를 끌어들이자는 건데 지금 소액주주랑 싸우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슈 황금 낙하산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6만전자 이거 어쩝니까? 6만전자. 오늘 6만전자 앞에 6자 그리고 끝났죠. 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수 전문가이신 또 자, 네, 뭐 갖다 붙이면 다 전문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요즘 지수가 약한 원인이죠. 네. 네, 아직까지 지수가 그래도 2,700 회복하고 그러면 넉넉하게 삼성전자도 한 7만 원 중반 정도 가져야 되지 않겠어? 그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못 가는 이유가 네. 첫째는 오늘 또 나왔던 이 홍나희 네. 여사님, 네, 이제 이분의 지분 관련된 쪽의 네. 얘기고요. 뭐 이거는 좀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지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끝나야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단 실적 동향인데요. 삼성전자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 3분기가 영업이익 15조대로 가장 좋았습니다. 4분기 때 위축되고 이번에 1분기 때는 지난 4분기만큼 물론 당연히 비수기도 있겠지만은 영향을 끼치고 한 상반기 정도는 그렇게 큰 실적 모멘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사야 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네. 여전히 나오는 과정 쪽에서 뭐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의 업황도 이제 단축은 될 것이다라고는 생각되지만 여전히 보여지는 거는 한계가 있죠. 네. 거기다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하면 그래도 기술의 삼성 이렇게 저희가 봤는데 여기서 지금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갤럭시 S22에서 나왔던 이 GOS. 예.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뭐 게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 발열이나 아니면 성능을 저하가 되는 거를 인정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강제적인 거고 거기다가 또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프리미엄 폰을 사는 이유는 게임도 되면서 발열이나 뭐 전력 소모나 그리고 또 성능이 다 좋길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그게 뭐가 안 되니까 이거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AP, 그러니까 즉 들어가고 있는 스마트폰이 두 대죠. PC는 CPU 같은 경우 이쪽이 삼성전자가 개발한 게 엑시노스인데 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작동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이나 우려감이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또 보다 보니까 퀄컴도 지금까지 스냅드래곤 우리 것도 맡아서 파운드리 해줘요 하는데 최근에 동향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TSMC를 좀 돌리고 있죠.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다음 먹거리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데 뭔가 좀 노이즈가 나오는 것 같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게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GOS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몰랐는데 이 젊은 세대들 중에 게임하는 친구들은 요거 발열 이런 거 없어서 이걸 샀는데 이게 뭐야 이러는 게 많고 해외 쪽에서도 지금 또 뭐 들려오는 게 있던데요. GPS 뭐가 좀 오류가 났다. 네, 지금 오늘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삼성과 관련해 가지고 뭐 D램, 낸드 같은 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노이즈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장 스마트폰 사업 자체에서 이번에 GOS 문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지난번 그 폭스바겐의 그 연비 조작한 거하고 네.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신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다 또 해킹 사건도 사실 좀 일어났었고, 그게 지금 어디까지 삼성은 큰 문제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이제 전이가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실된 부분도 좀 있고, 비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D램만 그러니까 저기 메모리 쪽만 가지고는 삼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비메모리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제품의 어떤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자꾸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니까 삼성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라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누르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1,200원대에서는 그 원화 환율 1,200원대에서는 국내 주식에 외국인들이 쉽게 베팅을 못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율적인 측면에서의 노이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 친구는요. 삼성전자가 앞에 6자 그리면 네. 자기 재산 다 넣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전화해봤더니 안 넣더라고. 오늘 집을 파셨겠죠. 네? 오늘 팔고 이제 아니요, 있는 돈이 좀 있는 걸 제가 아,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거를 다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멈칫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게 투심이 또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께서 정확하게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고요.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 그 말씀하신 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우리가 네. 삼성전자를 가지고 2020년에 2배 가까이 수익을 냈다라는 것은 네. 이건 경이로운 사건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또 전문가분들께서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네. 그래서 2020년에 2배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시고 뒤늦게 따라오신 분들도 내가 최소한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하겠다 네. 이런 개념으로 사셔서 2021년에 물타기를 열심히 하셨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온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게 1, 2년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 1년 정도면 장기 투자하지 않았어? 이렇게 네. 보는 건데 지금 이제 육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과거 작년 같으면 아마 사셨을 거예요. 일부라도. 근데 네. 지금은 육자가 와도 야 이거 못 믿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좀 투심 자체도 많이 위축이 돼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문제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예.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500만이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에 육자를 그리니까 다들 만나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 세 분에게 여쭙습니다. 사야 됩니까? 저는 제가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요. 삼성전자를 좀 집중 매수를 해놨었는데 네. 최근에 좀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아직까지 갖고 계셨어요? 고점에서는 안 팔았고요. 저는 당연히 10만 원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리고 올해도 당연히 이제 그 메모리 쪽 업황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스마트폰 갤럭시 22 같은 경우도 문제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 대박 상품이라고 이제 이게 나왔었던 거잖아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좀 줄인 거는 그런 노이즈 탓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그런 덩치 큰 주식이 움직이기에는 좀 시장의 어떤 체력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일부 줄여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육자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민스럽다? 이렇게 저는 말씀하시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네. 싸다 해서 사시는 것보다는 흐름을 탈 때 쫓아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흐름을 탈 때. 조금 오르더라도 대세 상승으로 간다.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주가가 가는 것도 좋지만 방금 있었던 노이즈나 비즈니스 상의 이게 이런 없어졌어.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모습이 네. 그려지면 그때 쫓아가셔도 그게 8만 원에 사셔도 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같은 육자래도 육자 후반이 있고요. 네. 육자 중반이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겁나는데 중반까지 아니, 그렇다는 얘기보다도 어간의 뜻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69,900원보다는 좀 기다려보자. 근데 기다려보자. 차라리 제가 대안을 드리게 되면 네. 저는 삼성전자를 사실 거면은 그러니까 네. 지금 어차피 말려도 사십니다. 네, 육자 들었으니까 사실 분들은 사세요. 근데 하게 되면 네. 그거 5주 사시고 네. 차라리 애플을 5주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하, 그렇게 네. 포트폴리오 조절을 해가면서 들어가라. 네. 알았어요. 제- 네. 전 네. 자, 하나만 딱 말씀드리게 되면 네. 제 친구가 딸하고 최근에 싸웠답니다. 왜? 친구 딸이 아이폰을 그렇게 사달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이거 안 쓰면 왕따 당한다면서요? 왕따 당한다. 신문도 났습니다. 네, 네. 지금 거의 반에서 거의 다. 그러니까 지금 MZ 세대보다 더 밑에 애들은 그러니까 아이폰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그렇구나. 이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죠. 옛날에 노페 교복 하듯이 거의 그런 네, 분위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위기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대안은 그렇게 양동 작전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 두 분 말씀을 종합해서 이런 비유를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육자를 찍었다라는 것은 거의 바닥에 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확신이 안 들었을 뿐이지 바닥에 대한 생각인데 이제 김민수 대표는 또 그랬죠. 육자 후반이냐 초반이냐라는 거죠. 바닥이라는 초반까지 가면 초반 그렇죠. 중반이냐? 그렇죠. 예, 근데 예. 바닥을 모르지만 이영호 부장님 뭐 다 우리 셋 다 증권학교 출신이니까 알지만 증권학교에 흔히 이제 저희 농담이 있죠. 지하 10층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지하 20층이 있더라라는 네.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싸다라는 인식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싸다와 사자라는 건 다르다. 네. 그 부분을 좀 차이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이슈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종 악재들이 다 해소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 주식도 그렇고 이 상향 쪽으로 약간 가고 있어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상승 무드는 개미들이 끌고 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가 왜 갑자기 돌아섰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미국 FOMC 그 회의 때 네.
0.5를 인상을 하든 0.25를 하든 어차피 금리 인상은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걸로 인한 노이즈로 인해서 네. 그 전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었던 네. 거거든요. 근데 하락을 해도 경제 전반적인 그림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악화되지는 않는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 이런 측면으로 이제 네. 받아들여지면서 또 이제 파월의 그 마법의 혀로 사실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해놓고 나서 마사지를 해버렸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기다렸던 얘기를 그 마사지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많이 빠져 있다라는 메리트에다가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반등을 줬던 거고요. 네.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지금 사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좋아진 게 없는데 왜 반등을 하느냐? 네. 이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올린 게 아니냐?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올렸다기보다는 글로벌 증시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낙폭 과다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적인 측면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월 FOMC 끝나고 나서 4월은 없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날 아마 의사록이 발표가 될 텐데 이미 뭐 블라드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의사록에서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갈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4월 8일 날 발표되는 내용 자체도 그냥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5월 셋째 주인가요? 연준이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금리 올릴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큐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을 막기 위한 거지만 그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면은 그 전까지는 시간적인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4월 말까지는 지금처럼 핫하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좀 스테디한 그림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 방심을 하다가는 또 이제 5월 FOMC 회의 전후 해가지고는 또 의외에 또 좀 충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 현재 5월 금리 인상을 0.25에서 0.5로 지금 좀 바꾸는 분위기잖아요. 만약에 0.5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 블라드 총재가 올 연말 기준으로 3%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굉장히 지금 성장보다는 물가에 방점을 두고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 4월 말까지만 지금 그림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는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의 악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금리 인상 계속 될 거고 물가 계속 오를 거고 전쟁 끝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주가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다 뭐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분석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만약에 진짜 시장이 바닥을 탁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첫째는 대형주가 움직였어야 되죠. 대형주 지금 대부분 차트나 종목들 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아직 의미 있는 저항선 돌파 못한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뭐 불확실성 해소? 뭐가 불확실성이에요? 해소가 됐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악재의 둔감? 둔감하다고 해서 다시 또 커지게 되면 또 패닉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죠. 근데 제가 보는 가장 첫 번째 진단은 이제 3월 달 끝나게 되면 4월 달부터 1분기 기업 실적들이 발표됩니다. 여기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상당히 커지는 게 지금 들어서 1, 2, 3월 달 1분기가 가장 강하게 이에 따라서 비용이나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끼칠 것이 아니냐. 근데 그쪽에서 그러면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되면서 대표적으로 대형주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형주가 일단 발표되게 되면 작년 동기를 얘기를 하겠죠. 그럼 작년 동기 같은 경우는 2021년 1분기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 기저효과와 함께 막 살아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감이 높았던 시기고요. 지금은 반대로 그게 나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비용이 얼마큼 늘었을까? 이거를 진짜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 높았는데 잘 전이해서 잘 팔았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나오다 보니까 자신 있게 베팅을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시장이 그러면 그건 그냥 두고 시장은 더 크게만 밀리지 않게 되면 수익률 게임을 해보자. 그러면서 게임을 시작하지. 그러면서 지금 요즘에 종목들이 마구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시장의 현 주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타로 공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단타보다 보통 이제 단기 추세를 갖추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매수 강도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지표를 봤었을 때 일단 요즘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 테마주로 움직이는 실적과 상관없는 그런 쪽은 빼고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PCB 업체들이죠. 그리고 아니면 뭐 LG노텍 그리고 몇몇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작년에도 보여준 게 있고 올해도 그것만큼 꺾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장에 대한 근거가 나오는 종목들은
요즘 움직임 볼 때 보면 탄탄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을 주도한다는 얘기는 작년도 괜찮았고 올해도 여전히 꺾이지 않겠다는 실적에 대한 실마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장에 있어서는 뭐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른데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변동성이 컸던 안랩이라든지 네. 몇몇 뭐 테마주들의 움직임은 있죠. 근데 테마주들의 움직임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주식 시장에 있어서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항상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을 또 공급한다. 이것도 하나의 또 긍정적인 요소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게 지금 이제 주가가 뭐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대형주들이 안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뭐 최근에 뭐 강관주들이라든지 뭐 사료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단타를 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선을 좀 분명히 그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개별 종목 투자한다라는 것은 이 개별 종목이 갖고 있던 어떤 뭐 신선함 뭐 예를 들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새로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이미 좀 시간이 지나면서 신선함이 좀 많이 떨어졌다. 따라서 이건 점점 더 트레이딩에 능한 고수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갈 때는 대충 이제 뭐 이거 하루 이틀 잘 타면 네. 되지만 지금은 오늘 안랩이 급격히 꺾인 것처럼 네. 이런 급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조심스럽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보는 시각들은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최근에는 바닥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은 있죠. 분명히 이제 뭐 FOMC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저는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좀 빠질 영역이 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작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오르건 빠지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변동성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작은 변동성은 이게 나중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게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물론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하락이냐 상승이냐라고 봤을 때 일종의 베팅도 모험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결국 지금 여기서 하락할 가능성도 물론 맞죠. 하지만 그런 손절을 좀 각오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 상승 쪽에 과감 베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좀 그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요즘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네. 오늘 이제 유가 급등과 함께 조금 빠졌잖아요. 이럴 때는 사더라고요. 근데 꼭 이제 또 오를 때 빨간불 켜져 있을 때 보면 막 팔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생각보다 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고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그 그럼 잘하고 있다는 거네. 고수들이 또 많다. 업계에 계시니까 직접 네, 많이 네. 느끼게 계시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엇박자 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더 많고요. 이제 그런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네. 처음에는 수익이 나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어떤 시장 뷰를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저는 지금 한 4월 말까지 5월 FOMC 전까지는 증시가 크게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방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차 소장님 말씀하셨던 뭐 저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그 2021년 기준 PBR이 1배가 2,500입니다. 네. 2,550선은 코로나 직전 지수에서 3,318이었던가요? 고점 그 사이에 61.8% 피보나치 수열 대비하면 2,550이 나오고요. 그 직전 저점이 2,600이었었단 말이에요. 층층이 저점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베이스는 깔려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이 심하게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 많지 않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상방이 그럼 크게 열렸냐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 노이즈 있고 또 반도체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고 네. 트레이딩을 하시되 기왕이면 테마주를 따라다니시는 것보다는 네. 올해 실적이 괜찮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고유가 뭐 원자재 가격 이런 거하고는 좀 다소 좀 동떨어져 있는 섹터 그 안에서 종목을 좀 픽업해 보시면은 그런 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좀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쫓고 있는 게 철강,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사료라든가 네, 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은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철강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게 철강이 수요 폭발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급등을 하면 당연히 좋아요. 네. 근데 지금은 수요 폭발이 아니고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고유가, 원자재 가격 높은 상황, 또 이제 긴축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제 수요가 좀 꺾일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클리칼의 흐름에서 아주 초단기적인 흐름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올라갈 때 쫓아 사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네. 예. 그 뭐 단타를 치시겠다고 그러면은 그분의 능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주 공격적인 베팅을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네. 사료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접근 못 하겠고요. 네. 오히려 그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남해화학 같은 비료주. 비료주. 그 이제 왜 이걸 고민을 하냐 그러면 2007년도에 남해화학이 영업이익이 303억이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그때는 바이오 디젤 뭐 이제 상용화 시키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옥수수 막 쏠려 들어가고 예. 그게 예전에 또 경협주였기도 했잖아요. 뭐 그건 나중 얘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300억대 영업이익이 2,600억까지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예. 근데 지금 비료 쪽에서 이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비료 쪽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10% 정도 됩니다. 10% 넘습니다. 그래서 그 비료 쪽은 분명히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싸다고 해서 농사 안 짓고 네. 뭐 안 먹고 안 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쪽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올해 한 번에 끝날 거냐 아니면 이게 뭐 한 2, 3년 더 갈 거냐를 놓고 봤을 때는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섹터에서는 사료보다는 오히려 비료 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에그플레이션 나오면 식료품주 같은 건 어떻습니까? 식료품주가 항상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예. 식료품주가 항상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에그플레이션 나오면 항상 올라간다. 네. 원재료 가격이 다 반영이 된다 하는데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처음에 그 곡물 가격이 올라갈 때는 못 따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가격에 반영을 못 시켜요. 정말 반영을 시키려고 그러면 네. 정부에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물가 문제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억눌려요. 국민 생활하고 관계가 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을 못 올리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오는 편법이 네. 용량을 줄인다든지. 예. 뭐 보시면은 아, 봉투에 막 초코파이 줄어드는 거. 영화내기죠. 뭐 가스 같은 거 왕창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만들어 놓고 아. 내용물 적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 보존을 좀 하던가 네. 그러면서 이제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사에다 대고 이제 갑자기 뭐 더 이상 원자재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막 나오면서 이제 라면값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곡물값이 올라갈 때는 사실은 그래서 실적이 오히려 안 좋아져요. 네. 근데 이게 떨어질 때. 곡물가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이 제품 가격 역시 따라서 네. 올라가기는 하잖아요. 근데 곡물가가 이제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하락이 시작이 되면은 이게 이제 크로스가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점이 아니라 그 전에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음식료 주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때다. 네. 근데 그래서 왜냐하면 가격은 내리지 않거든. 한번 그렇죠. 올라가. 한번 올라가면 그렇죠. 올라가죠. 예. 그 뭐 제가 비유로 이제 말씀드렸던 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새우깡 만들어지고 나서 가격 내려본 적 한 번도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양은 많이 그러면 그런 줄었어요. 걸 미리 좀 담아 놓으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비료 쪽하고 지금 식품 쪽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근데 말씀하시는 식품 쪽은 또 뭐? 네, 예. 하나 더 비료 쪽 부장님 아이디어 네. 저 좋아하고요. 하나 남해왕만 보시는데 유니디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륨 계열엔 또 강자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또 하나가 농기계 쪽이죠. 예. 농기계 쪽도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생산성 높여야 됩니다. 예. 뭐 지금 농기계 돌리는데 트랙터 뭐 모두 다 유가 들어가게 되면 다 올라갔고요. 예. 이제는 인건비도 농부의 인건비도 올라가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효율적인 농업해야 되겠죠. 네. 그럼 당연히 농기계에 대한 수요나 또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것도 나온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늘에 앉아서 이 트랙터 혼자 이게 쭉 돌아가는 자율주행 트랙터, 뭐 이런 이항기 이런 거 경운기도 이제 한 손으로 돌리나요? 네, 이런 거 없이 그냥 타고 있으면은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철강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저 중국이 경기 부양책 쓰고 이러면은 철강값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직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죠. 확인을 좀 그러니까 해봐야죠. 중국 같은 경우 이번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좀 가지셔야 되는 게 과거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 경기 부양을 할 때는 숫자를 맞추는 거였어요. 딱 사회주의 경제라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이제 등극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8, 9월 달에 항상 보는 게 있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반기 때 그 경기를 보고 이게 떨어지면 하반기 때 경기 부양을. 근데 네.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야기하다 보니까 시진핑이 그걸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경기 부양 해야 되는데 네. 그 카드, 그러니까 SOC 투자에 대한 카드를 쓸 것이냐, 다른 카드를 쓸 것이냐 네. 이것도 한번 좀 점검해봐야 되는 사실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료, 식품, 철강 이쪽으로 이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늘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누잖아요. 경주마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꿈틀대는 경향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때 살 걸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매수 패턴을 못 누르시는 시간이니까 예.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가지 얘기해 보죠. 요즘에 리오프닝 주식 우리가 한참 얘기했다가 요즘에 또 잘 얘기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참 항공주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참고로. 리오프닝 관련해서 저기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리오프닝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 강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일단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의 어떤 돌연변이가 생기든 뭐하든 어쩔 수 없이 이제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은 작년까지는 된다 안 됐다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뭐 여행주, 항공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서트 여는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그런 것만 리오프닝이 또 아니고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도 사실 임상을 못했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절차 진행을 못 해가지고 딜레이 됐던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맞물려서 본다 그러면은 리오프닝 주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런 쪽 섹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뭐 식료품주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떤 분은 나이키주 요즘에 올랐는데 그것도 이제 리오프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들 어떤 분들은 경주마를 볼 때 꼭 필기하면서 본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성투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변수가 난무하고 있는 요즘 장입니다. 경주마와 함께 하시면서 꼭 확인하시고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경주마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